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민담 시리즈입니다. 민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민중의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민담은 특히나 약자가 강자를 혼내주며 끝나거나 부모에게 효를 실천한 자가 복을 받는 등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 이야기의 결말이 희망적이죠. 이야기 속에는 착한 사람도 나오고 나쁜 사람도 나오지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대를 떠나 공감을 이끌어내며 감동과 재미를 전합니다. 그럼 재미있는 민담 시리즈 시작하겠습니다. 말하는 새, 옥새를 찾아서.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고 있었다. 혼인을 해서 왕비를 두었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궁궐 안에서 일을 보던 늙은 점쟁이 하나가 나서서 말했다. 남쪽을 향해 곧장 가시면 오늘 밤 안에 귀인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신하들도 다 물리친 채 미복 차림으로 말을 타고서 혼자 남쪽을 향해 길을 나섰다. 곧장 남쪽으로 자꾸만 가다 보니 저녁 무렵이 됐는데 숲을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는 허허 벌판이었다. 임금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남십자성을 길잡이 삼아 어둠 속을 헤치고 가다 보니 멀리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임금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방 안에서 젊은 여인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뜯어진 문풍지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세 자매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아, 난 언제나 시집을 가나. 지체 높은 집에 시집가서 수나 놓으면서 살았으면. 큰언니가 그렇게 말하자 둘째가 받았다. 나는 돈 많은 상인한테 시집을 가서 값 나가는 귀한 물건을 실컷 만져봤으면. 그러더니 두 언니는 웃고만 있는 막내 동생한테 말을 돌렸다. 너는 시집가서 어떻게 살고 싶니? 그러자 막내가 말했다. 나는 지체고 돈이고 상관없이 그냥 아들, 딸, 삼남매만 낳아서 오순도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자 밖에서 그 말을 엿듣고 있던 임금이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저 처녀야말로 내 짝이로다. 임금은 그 길로 집에 들어가 주인을 찾았다. 주인은 깜짝 놀라서 아닌 밤중에 찾아온 이상한 손님을 맞아들였다. 비록 임금의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온몸에 기티가 흐르는지라 한눈에 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밤중에 이 누추하고 외진 곳에 어인 일이신지요? 늦도록 자식이 없어서 세 배 피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집에 귀한 처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저녁상을 차리던 세 자매 사이에 한바탕 소란이 났다. 큰딸과 둘째 딸이
서로 자기가 상을 들고 들어가겠다고 티격태격 다투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그만 막내딸이 살짝 밥상을 들고서 방으로 들어가 임금 앞에 사뿐히 내려놓았다. 임금이 그 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처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저 아이는 막내인걸요. 걱정 마세요. 다른 따님도 제가 다 좋은 사람과 짝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두막집의 막내딸은 임금님의 둘째 왕비가 되게 되었다. 임금은 큰 딸을 지체 높은 사람과 짝지어주고 둘째 딸은 부유한 상인과 짝지어 주어 소원을 풀어주었다. 새 왕비는 임금과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아이를 임신하였다. 임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새 왕비를 시기하는 사람도 생겨났으니 큰 왕비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시골 구석에서 데려온 새 왕비가 임금의 사랑을 받고 아기까지 잉태하자 큰 왕비는 새 왕비를 쫓아내려고 갖은 궁리를 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을 않고 새 왕비가 아기 가진 것을 기뻐하는 척했다. 새 왕비가 아기를 낳는 날, 큰 왕비는 해산을 돕는 척하다가 아기가 나오자마자 손으로 싸서 품속에 넣고 숨겨온 고양이 새끼를 대신 꺼내놓았다. 그러고는 깜짝 놀란 척 소리를 쳤다. 어머머,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를 낳았네. 궁궐에는 그만 야단법석이 났다. 그 사이에 큰 왕비는 품속에 숨겼던 새 왕비의 아들을 궁궐 서문 밖 수풀 속에 버리고 왔다. 임금은 크게 놀랐으면서도 새 왕비에 대한 사랑이나 자식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았다. 새 왕비는 얼마 후 다시 잉태를 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큰 왕비는 아기를 지와 바꿔치기 해서 새 왕비가 지를 낳은 것처럼 꾸몄다. 아기는 다시 서문 밖 수풀 속에 내다 버렸다. 새 왕비가 세 번째로 낳은 아이는 딸이었다. 큰 왕비는 그 아기를 구렁이 새끼와 바꿔치기 한 다음 다시 서문 밖 수풀에 내다 버렸다. 임금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다시는 새 왕비의 얼굴도 보지 않으려 했다. 새 왕비는 임금의 버림을 받은 채 궁중의 외딴 별채에 갇혀 눈물과 한숨으로 나를 보내게 되었다. 그때 큰 왕비의 계략으로 버림을 받은 임금의 두 아들과 딸은 다행히도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숲가에 살면서 숲을 돌보던 숲지기가 숲풀 속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데려다 돌보아서 살려냈던 것이다. 삼남매가 모두 그의 손길에 구원을 받아 한 집에서 자라났다. 숲지기는 삼남매가 사연이 있는 귀한 자손임을 알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다. 그 아이들이 7, 8살쯤 되었을 때 숲지기와 아내는 함께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은 숲지기는 새 아이를 불러서 말했다. 애들아, 잘 들어라. 사실 너희들은 내 친자식이 아니란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은 귀한 몸이야.
꼭 부모님을 찾아야 한다. 옥새를 구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옥새라니요? 멀리 서쪽 나라에 가면 말하는 새가 있다는구나. 그걸 옥새라고들 하지. 세상의 모든 진실을 밝혀준다는 신비한 새야. 꼭 옥새를 얻어서 부모님을 찾고 너희들 갈 길을 찾도록 해라. 그 말을 유언으로 남긴 채 숲지기와 아내는 영원히 눈을 감고 말았다. 삼남매는 구슬피 울면서 키워준 부모의 장례를 치렀다. 아버지의 유언을 잊어선 안 돼. 우리 옥새를 찾아서 떠나자. 그렇게 해서 삼남매는 옥새를 찾아 서쪽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다. 몇 날 며칠을 하염없이 갔으나 어디를 가야 옥새를 구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자꾸만 가다 보니 허허 벌판인데 사람은커녕 짐승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삼남매는 수식갈래 갈림길에 맞닥뜨리고 말았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지친 삼남매는 자리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얀 수염을 가진 백발 노인이 다가와서 물었다. 애들아,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러자 아이들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는 옥새를 찾으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저런, 옥새를 찾아왔다고? 여지껏 옥새를 찾는다는 사람은 여러 보았지만 찾았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걸. 너희들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야. 할아버지, 우린 꼭 옥새를 찾아야 합니다. 제발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백발 노인이 말했다. 그래, 정 그렇다면 가르쳐 주마. 저기 저 길로 30리를 가야 한다. 노인이 가리킨 길은 수십 갈래 길 가운데서도 가장 작고 험하여 얼핏 보아서는 눈에 띄지도 않는 길이었다. 개미 허리처럼 좁아서 한 사람이 지나기도 어려워 보였다. 저 길은 둘이서는 갈 수 없고 혼자서만 갈 수 있어. 그리고 길을 가는 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명심해라. 그 말을 끝으로 백발 노인은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졌다. 삼남매 가운데 마지가 벌떡 일어서더니 가지고 있던 쇠막대기를 땅바닥에 꽂으며 말했다. 내가 가서 옥새를 구해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이 막대기가 하얗게 반짝거리면 내가 산 줄 알고 검게 변하거든 내가 죽은 줄 알아. 마지는 노인이 가르쳐준 작은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무척이나 좁고 험한 길이었다. 걸려 넘어지고 부딪혀 멍들고 긁히면서도 마지는 앞만 바라보며 한없이 나아갔다. 한참을 가다 보니 자꾸 차가운 기운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길가의 울창한 검은 숲속에서 무언가 툭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두려운 느낌에 잠겨있던 마지는 비명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 그 순간 그는 맥없이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맞이가 쓰러지는 순간 맞이가 꽂아놓고 간 쇠막대기가 거무스름하게 변했다. 남아있던 두 아이는 맞이에게 병고가 생긴 것을 알고 슬피 울었다. 이번에는 둘째가 벌떡 일어나서 가지고 있던 쇠막대기를 꽂으며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이 막대기가 하얗게 반짝거리면 내가 산 줄 알고 검게 변하거들랑 죽은 줄 알렴. 둘째는 형이 간 길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갔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으리라고 굳게 마음을 다져먹고 앞만 보면서 갔다. 검은 숲 사이에 이르면서 차가운 기운이 몰려왔지만 짐짓 모르는 척했다. 뒤에서 비명이 들려왔어도 이를 악물고 참았다. 하지만 바로 등 뒤에서 동생아, 나야! 하고 부르는 형의 목소리에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그 순간 둘째 역시 맥을 놓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큰 오빠에 이어 둘째 오빠가 꽂아놓은 쇠막대기도 검게 변하자 혼자 남아서 기다리고 있던 막내 누이는 가슴이 미어질 듯 했다. 막내는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고는 오빠들이 간 길을 걷기 시작했다. 누이는 솜을 똘똘 뭉쳐서 길을 꼭 막은 채 험한 길을 헤치며 앞으로만 갔다. 오로지 앞을 향해서 갈 뿐 아무 생각, 아무 느낌도 없었다. 찬 기운이 밀려오고 비명이 오르고 전연 잡으라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두 오빠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막내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만 갔다. 그렇게 얼마를 정신없이 뛰어갔는지 갑자기 검은 숲이 사라지고 앞이 환하게 뚫렸다. 오색으로 물든 아름다운 숲풀 속에 작은 샘이 있어 맑은 물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샘 위로 뻗은 나뭇가지에 옥빛새 한 마리가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얘야, 네가 옥새니? 그러자 정말 그 새가 말을 하는 것이었다. 네, 제가 옥새랍니다. 이제야 주인님을 만났군요. 그러면서 옥새는 막내 동생 어깨 위로 폴폴 날아와 앉았다. 저 샘물을 한 병 담아가세요. 막내는 옥새가 시키는 대로 한 병 가득 샘물을 담았다. 그러곤 어깨에 새를 앉힌 채 찾던 길을 돌아오기 시작했다. 갈 때는 몰랐는데 오면서 보니 옥새를 구하러 나섰다가 죽은 사람들이 해골이 되어 널려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 사이에 작은 오빠와 큰 오빠가 쓰러져 있는 모습도 보였다. 막내 동생은 샘에서 길어온 물을 길바닥의 해골과 두 오빠의 몸에 뿌렸다. 그랬더니 쓰러졌던 사람들이 몸을 툭툭 털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두 오빠도 쭉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났다. 아, 참 잘 잤다. 이상한 꿈을 참 많이도 꿨네. 그렇게 해서 삼남매는 옥새를 얻어서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삼남매가 궁궐 서문 밖에 집으로 돌아오자 말하는 새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 그 소문은
궁궐에 있는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웬 아이들이 말하는 새를 구해왔다니 그게 사실이란 말인가? 네, 그렇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했다. 내가 한번 친히 가서 확인해 보리라.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삼남매는 깜짝 놀랐다. 임금님을 어떻게 대접할지 몰라서 허둥대고 있는데 옥새가 말했다. 술상을 차리고 오이를 썰어서 안주를 내놓으세요. 오이 위에 백모래 가루를 살짝 뿌려 놓으셔야 해요. 임금님 음식에 모래를 뿌리다니.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삼남매는 부지런히 임금님을 대접할 술상을 차렸다. 오이를 먹음직스럽게 썰어서 그릇에 담고 그 위에 희고 고운 모래를 살짝 뿌려 놓았다. 마침내 임금이 왕비와 신하를 거느리고 삼남매의 집에 이르렀다. 삼남매가 공손히 맞이하자 임금이 말했다. 참 예쁘게도 생긴 아이들이로구나. 너희들이 말하는 새를 잡아왔다니 어디 한번 보자꾸나. 그러자 아이들은 새가 시킨 대로 술상을 내왔다. 먼저 목을 좀 축이세요. 임금은 웃으면서 술을 한 잔 들이켰다. 그런 다음 오이를 집어서 와싹 깨물었다. 모랫가루를 씹은 임금은 그만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다. 네 놈들이 감히 나를 모욕하다니. 그때였다. 옥새가 포르르 날아와서는 임금에게 내쏘듯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임금님, 자식들한테 무엇을 해준 것이 있다고 이렇듯 책망을 하신단 말입니까? 옷을 해주셨습니까? 밥을 해주셨습니까? 고양이 새끼라고 내버리고, 쥐 새끼라고 내버리고, 구렁이 새끼라고 내버리고, 무엇을 해준 게 있어서 이렇게 당신의 자식들을 책망하십니까? 그 말에 그만 임금은 물론이고 왕비와 신하들, 그리고 삼남매까지도 다들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임금은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식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열렸다. 이 아이들이 내 자식이라고? 삼남매를 살펴보던 임금의 눈길이 큰 왕비에게 향했다. 왕비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허둥지둥 뒷걸음을 치다가 자리에 푹 고꾸라졌다. 다 당신이 꾸민 일이었군. 이렇게 감쪽같이 속을 수가.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어. 임금은 눈물을 흘리며 새 자식을 끌어안았다. 새 아이도 눈물을 흘리며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궁궐로 돌아온 임금은 삼남매를 데리고 궁궐 구석 별채의 둘째 왕비를 찾아가서는 모자를 서로 만나보게 하고 그간의 잘못을 사죄했다. 삼남매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삼남매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아버지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나무 도령.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그루의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
어른 5명이 서로 손을 잡고 빙 둘러서도 손끝이 닿지 않을 정도로 큰 나무였다. 그 나무를 아주 좋아하는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다. 집은 가난하지만 선녀처럼 자태가 곱고 행실이 단정한 아이였다. 그 아이는 틈만 나면 나무 밑에 와서 놀다가 가끔은 나무 그늘에서 잠이 들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 처녀가 되어서도 나무를 찾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나무가 오랜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다정히 말을 건네곤 했다. 어느 날 처녀는 여느 때처럼 나무 밑에서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다. 한참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잠을 깼는데 갑자기 몹시 오줌이 마려웠다. 무슨 기운에 휩쓸렸는지 행실 바른 처녀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치마를 들치고 나무 밑동에 오줌을 누웠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처녀는 몸이 펄펄 끓어올라 한참을 앓았다. 겨우 병석에서 일어났는데 몸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생겼다. 몸이 몹시도 무겁고 나른해지는가 싶더니 전에 먹던 맛있는 음식들이 다 싫어지고 자꾸 신 것만 먹고 싶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점점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처녀는 아기를 가진 것을 깨달았다. 나무의 전기로 생겨난 아이가 분명했다. 처녀가 아기를 낳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다. 행실이 바르다고 칭찬을 받았던 만큼 쏟아지는 조롱 또한 대단했다. 처녀의 부모도 크게 실망하고 화가 나서 멀리 사라지라며 딸을 집에서 내쫓았다. 처녀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하지만 처녀는 나무가 있는 그 마을을 떠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마을 끝 버려진 오두막에 살면서 혼자 아들을 키웠다. 처녀가 낳은 아이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따돌림을 당하면서 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냈다. 아이 또한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틈만 나면 나무를 찾아 그 밑에서 혼자 놀다가 잠이 들곤 했다. 그러는 사이 처녀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처녀도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처녀는 아이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다. 얘야, 너는 네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고 싶지 않니? 아버지란 말에 아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알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내 말을 잘 들어라. 네가 매일 찾아가서 놀고 있는 그 나무가 바로 네 아버지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안 돼. 명심해야 해. 그 말을 남겨놓고 처녀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슬피 우면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아이는 나무에게 달려가 큰 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정말 당신이 제 아버지신가요? 그렇게 몇 번을 외쳤을 때 아이의 마음속에 나무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 아들아.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두 팔을 벌려 나무를 끌어안았다. 그 후 아이는 한시도 나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무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와 제잘제잘 얘기를 나누는 아이의 모습은 누구 못지않게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그 아이를 나무 도령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하늘에 검은 구름이 끼더니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무서운 비였다. 하늘에 구멍이 뻥 뚫리기라도 한 듯 빗물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렇게 잠시도 멈추지 않고 사흘을 내리 퍼부었다. 나무 아버지 또한 그 물을 피할 수 없었다.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에 그만 뿌리채 뽑혀 쓰러지고 말았다. 나무는 쓰러지면서 나무도령에게 소리를 쳤다. 어서 내 몸에 올라타라. 꼭 잡아야 해. 나무도령은 아버지 몸에 올라타 꼭 껴안고 매달렸다. 나무도 가지를 굽혀 아들을 안아주었다. 나무도령은 그렇게 아버지와 한 몸이 되어 거센 물결에 휩쓸려 갔다. 마침내 비가 그쳤을 때 세상은 온통 물바다였다. 사방 어디도 거친 물살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은 물론 높은 산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렸다. 땅 위에 있던 것들은 죄다 물에 휩쓸려 사라졌다. 나무 도령이 타고 있는 나무만이 그 물살 위에 홀로 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하염없이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무도령이 살펴보니 웬 커다란 멧돼지가 물살에 휩싸여서 구원을 청하고 있었다. 나무도령은 다시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서 멧돼지를 나무 위로 건져주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번에는 모기였다. 앉을 곳이 없어 물에 빠질 지경이 되어서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나무도령은 얼른 모기를 구해 나무 위에 앉도록 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또다시 구원을 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무도령이 돌아보니 자기 또래의 소년 하나가 물살에 떠내려오며 살려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을 보자 나무도령이 반가워서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아버지,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구해주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뜻밖이었다. 그 사람은 그냥 놔둬라. 아니, 왜요? 저와 같은 사람인데 구해야지요. 저 애를 구하면 뒷날에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나무도령은 소년을 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버지가 마지못해 허락을 하자 나무도령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얼른 소년을 나무 위로 끌어올려 주었다. 그렇게 얼마를 지냈는지 망망대해와 같은 물결 위를 하염없이 떠돌던 끝에 마침내 어느 섬에 다다랐다. 원래는 높은 산의 꼭대기였는데 온 세상이 물에 잠기면서 홀로 남아 섬처럼 된 것이다. 그 땅에 다다르자
아버지가 나무도령에게 말했다. 자, 이제 네가 머물 곳을 찾았구나. 어서 내려라. 아버지, 전 아버지와 함께 있겠습니다. 아니다. 네가 머물 곳은 이곳이야.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 나무 아버지는 가지를 뻗어 아들을 내려놓고는 흐르는 물결에 실려 떠내려갔다. 나무도령은 슬픔을 억누른 채 자기가 구해준 소년과 함께 섬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온 섬을 헤맨 끝에 두 아이는 마침내 사람 사는 집을 발견했다.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집이었다. 그 집에는 노파가 두 소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한 아이는 노파의 딸이었고 한 아이는 몸종이었다. 노파의 딸은 곱기가 마치 선녀와 같았다. 나무도령과 소녀는 노파의 집에 머물러 농사일을 도우며 함께 살게 되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두 소녀는 청년이 되고 두 소녀는 처녀가 되었다. 노파의 딸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마음씨도 무척 고와서 두 청년이 모두 그녀를 사모하게 되었다. 노파는 자기 딸과 몸종을 두 청년과 짝지어 주고자 했다. 그런데 누구를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야 할지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다. 착실해 보이기로는 나무도령이었지만 얼굴이 얽고 성품이 투박한 게 마음에 걸렸다. 그보다는 얼굴이 꽃처럼 잘생기고 성품이 사분사분한 청년 쪽으로 마음이 끌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도령이 없는 사이에 청년이 노파에게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혹시 나무도령의 재주를 보셨나요? 재주라니, 무슨 재주? 저런,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군요. 나무도령은 어찌나 힘이 센지 한나절 만에 산자락을 밭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모래 속에 좁쌀 한 가마니를 섞어 놓아도 한나절 만에 깨끗이 골라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재주를 보여준답니다.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아주머니를 좋게 생각한다면 보여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노파는 사람에게 어찌 그런 재주가 다 있나 신기해하면서 나무도령을 불러서 말했다. 자네가 나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청을 한번 들어줘. 시간을 한나절 줄 테니 저 산자락을 밭으로 만들어봐. 나를 실망시키지는 않겠지. 나무도령은 그만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건 다 청년이 꾸민 거짓말이었으니 나무도령에게 그런 재주가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이를 못하겠다고 거절해서 사랑하는 처녀의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도 없었다. 나무도령은 할 수 없이 곡괭이 하나를 들고서 산자락으로 가서 힘을 다해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넓은 산자락이 한나절 만에 밭이 될 리는 만무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산속에서 10마리도 넘는 멧돼지가 내려왔다. 깜짝 놀라 살펴보니 옛날에 자기가 물속에서 구해주었던 멧돼지가 새끼들과 함께 나타난 것이었다. 돼지들은 산자락을 헤집고 다니면서 나무 든 거를 뽑아내고 땅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그렇게 흙먼지를 피운 지 한나절 만에 산자락은 훌륭한 밭으로 변했다. 고맙다, 멧돼지야. 나무도령은 얼른 집으로 내려와서 일을 마쳤다고 했다. 산자락이 밭으로 변한 것을 본 노파는 반색을 하면서 나무도령의 재주를 칭찬했다. 청년은 노파보다 더 놀랐으나 태연한 척하면서 또다시 노파를 부추겼다. 다른 재주도 보셔야지요. 맞아. 노파는 모래밭에 좁쌀을 한가마 쏟아서 섞어놓고는 나무도령한테 한나절 만에 모래와 좁쌀을 깨끗이 골라놓으라고 시켰다. 나무도령은 이번에도 변명을 못한 채 과업을 맡고 말았다. 그가 모래와 좁쌀을 하나씩 고르기 시작하는데 한나절은커녕 한 달이 지나도 마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무도령이 탄식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걱정 말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돌아보니 언제 왔는지 개미떼가 새까맣게 몰려와 있었다. 예전에 물속에서 구해준 개미들이 분명했다. 개미들은 모래와 좁쌀이 섞인 더미에 달려들어 둘을 갈라놓기 시작했다. 수많은 개미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가 했더니 어느새 좁쌀은 좁쌀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깨끗이 가려졌다. 개미들아, 고마워. 나무도령이 일을 훌륭히 마친 것을 확인한 노파는 다시 한번 탐복을 했다. 그러면서 점점 나무도령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파는 여전히 얼굴이 잘생기고 사분사분한 청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예쁜 딸을 못생긴 나무도령에게 주기는 아깝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노파는 나무도령과 청년을 불러놓고 말했다. 이제 자네들도 결혼할 때가 됐어. 하나는 우리 딸과 짝을 짓고 하나는 부엌대기와 짝을 지어야 할 텐데 특별히 한 사람을 고르지를 못하겠어. 자네들 복에 맡기는 수밖에. 내가 두 방에 딸아이와 몸종아이를 앉혀놓을 테니 하나씩 방을 고르도록 하게. 그 방에 있는 사람과 짝이 되는 거야. 노파는 두 청년을 나가게 한 다음 서쪽 방에는 딸을 앉히고 동쪽 방에는 몸종을 앉혀놓았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와 두 청년에게 방을 하나씩 고르게 했다. 나무도령은 어느 방을 골라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졌다. 그때 웬 모기가 폴폴 날라와서 나무도령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동쪽으로, 동쪽 방으로. 보니 전에 물속에서 구해주었던 모기가 분명했다. 나무도령은 그 말을 믿고 동쪽 방으로 향했다.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서쪽 방으로 향했다. 둘은 문고리를 잡고 방문을 열었다. 나무도령이 고른 동쪽 방에는 노파의 딸이 선녀 같은 자태로 앉아 있었다. 청년이 고른 방에는 몸종이 앉아서 짝을 기다리고 있었다. 청년은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이럴 수가. 그도 그럴 것이. 청년은 노파한테 서쪽 방을 가리키는 눈짓을 바꿔서 자신 있게 그 방을 택했던 것이다. 그런데 몸종이 앉아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어찌된 일인가 하면 그 사이 노파의 딸이 뒷문을 통해 동쪽 방으로 옮겨가고 몸종을 서쪽 방으로 보낸 것이었다. 자기는 나무도령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데 어머니는 청년을 좋아하고 있음을 눈치채고서 살짝 꾀를 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무도령은 노파의 딸과 결혼하고 청년은 몸종과 결혼을 해서 살게 되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낳은 자식이라고 한다.